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 시대의 복잡한 이데올로기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민감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직시해야 할 주제, 바로 시오니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비평가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는 여러분께 익숙했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지적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성찰을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을 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시오니즘이란 무엇인가? 비판적 해부. 우리가 시오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국가를 세우려는 민족주의 운동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평가는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 훨씬 더 어둡고 냉정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오니즘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족, 즉 유대인만을 위한 배타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 우월주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국가가 세워지려는 팔레스타인 땅이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만 명의 비유대인,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만의 배타적 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소외시키는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회를 해체하고 원주민들을 충분히 몰아내어 유대인을 다수로 만들어야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오니즘이 인종청소라는 비극적 결과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고 주장합니다. 의도와 실행 양쪽 모두에서 이는 특정 인종 집단을 제거하려는 교과서적인 인종청소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다른 민족의 땅에 일본인만의 이상향을 건설하려 했던 것과 그 구조적 유사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타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 위에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발상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폭력과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평가는 이 논리가 소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시오니스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빼앗은 땅의 절반만 차지하고 그곳에서 인종 청소를 자행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인종 청소는 그 행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인종 청소로 규정됩니다. 제2장, 나치즘과의 충격적인 비교.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충격적인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특정 민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민족을 제거하거나 노예화하려 했던 사상, 바로 나치즘입니다. 비평가는 매우 도발적으로 시오니즘과 나치즘이 그 핵심 이념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두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발현된 규모와 잔혹성의 정도는 다릅니다. 나치는 광대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전 유럽을 무대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시오니스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며 도덕적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차이 때문에 시오니즘은 나치즘처럼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드러내지 못하고 훨씬 더 신중하고 교묘한 수사와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목표를 추구해왔다는 것이 비평가의 분석입니다.
진보적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치에게는 자신들의 야욕을 포장할 진보적 나치즘 따위는 필요 없었지만 시오니즘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러한 수사학적 전략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조건과 전략이 달랐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파악할 때 그것이 내세우는 아름다운 명분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제3장 진보의 탈을 쓴 위선, 한 지식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비평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한 진보 지식인 유튜버의 최근 발언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유튜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에 너무 많이 공유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 즉 시오니스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평가는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종 우월주의와 인종 청소를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일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일이 아닌가? 그녀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인종 청소를 저지르고 있는가? 그렇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는가? 그렇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인종 청소를 낳은 근본 원인인 시오니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선을 넘는 것이며 이는 연대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는 이를 두고 홀로코스트는 반대하지만 나치즘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학살의 결과물에는 반대하지만 그 학살을 낳은 사상과 그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만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대부분의 유대인이 시오니스트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비평가는 이 발언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대부분의 독일인이 나치였다는 말로 나치즘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무엇이 다른가? 특정 민족이 다수결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 예외주의이자 민족 우월주의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행동하지 않는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미국 의회나 정치를 바꾸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일이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이것이 변화를 원치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일축합니다. 압력을 가하고 저항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민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학살을 자행하는 정부에 투표하라고 독려하며 압력 없음, 요구 없음, 기대 없음의 정치를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제4장, 감정의 정치학, 누구의 고통이 더 중요한가 이 논쟁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중요한 지점은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시오니스트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이 비판받을 때마다 자신들이 역사적 반유대주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그 진보 지식인 역시 이러한 시오니스트들의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집단적 트라우마와 과도한 경계심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장 폭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절규와 고통보다 학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감이 어떻게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가? 이는 가해자의 감정을 피해자의 고통 위에 두는 지독한 가해자 중심적 서사입니다. 유대 민족 우월주의 국가가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고립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의 근원은 바로 그 우월주의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적 연대감,
즉 파시스트적 정치관에서 비롯된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 비평가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학살을 지지하는 당신이 그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론, 가면 뒤의 진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평가의 주장은 매우 직설적이고 불편합니다. 그는 이 모든 논쟁의 끝에 이는 단순한 무지나 오해 혹은 정치적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이것은 특정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더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신념, 즉 민족 우월주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의 확산이 아니라 시오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정체가 폭로되고 그것이 현재 누리고 있는 위태로운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학살자들의 감정을 중심에 놓으려 한다는 것이 비평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평가할 때 그 이름과 명분이 아니라 그 실천과 결과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감정 중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보와 정의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용인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땅에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 시대의 복잡한 이데올로기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민감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직시해야 할 주제, 바로 시오니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비평가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는 여러분께 익숙했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지적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성찰을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을 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시오니즘이란 무엇인가? 비판적 해부. 우리가 시오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국가를 세우려는 민족주의 운동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평가는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 훨씬 더 어둡고 냉정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오니즘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족, 즉 유대인만을 위한 배타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 우월주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국가가 세워지려는 팔레스타인 땅이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만 명의 비유대인,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만의 배타적 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소외시키는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회를 해체하고 원주민들을 충분히 몰아내어 유대인을 다수로 만들어야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오니즘이 인종청소라는 비극적 결과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고 주장합니다. 의도와 실행 양쪽 모두에서 이는 특정 인종 집단을 제거하려는 교과서적인 인종청소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다른 민족의 땅에 일본인만의 이상향을 건설하려 했던 것과 그 구조적 유사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타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 위에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발상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폭력과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평가는 이 논리가 소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시오니스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빼앗은 땅의 절반만 차지하고 그곳에서 인종 청소를 자행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인종 청소는 그 행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인종 청소로 규정됩니다. 제2장 나치즘과의 충격적인 비교.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충격적인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특정 민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민족을 제거하거나 노예화하려 했던 사상, 바로 나치즘입니다. 비평가는 매우 도발적으로 시오니즘과 나치즘이 그 핵심 이념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두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발현된 규모와 잔혹성의 정도는 다릅니다. 나치는 광대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전 유럽을 무대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시오니스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며 도덕적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차이 때문에 시오니즘은 나치즘처럼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드러내지 못하고 훨씬 더 신중하고 교묘한 수사와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목표를 추구해왔다는 것이 비평가의 분석입니다. 진보적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치에게는 자신들의 야욕을 포장할 진보적 나치즘 따위는 필요 없었지만 시오니즘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러한 수사학적 전략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조건과 전략이 달랐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파악할 때 그것이 내세우는 아름다운 명분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제3장 진보의 탈을 쓴 위선, 한 지식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비평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한 진보 지식인 유튜버의 최근 발언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유튜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에 너무 많이 공유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 즉 시오니스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평가는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종 우월주의와 인종 청소를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일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일이 아닌가? 그녀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인종 청소를 저지르고 있는가? 그렇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는가?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인종 청소를 낳은 근본 원인인 시오니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선을 넘는 것이며 이는 연대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는 이를 두고 홀로코스트는 반대하지만 나치즘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학살의 결과물에는 반대하지만 그 학살을 낳은 사상과 그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만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대부분의 유대인이 시오니스트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비평가는 이 발언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대부분의 독일인이 나치였다는 말로 나치즘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무엇이 다른가? 특정 민족이 다수결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 예외주의이자 민족 우월주의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행동하지 않는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미국 의회나 정치를 바꾸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일이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이것이 변화를 원치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일축합니다. 압력을 가하고 저항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민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학살을 자행하는 정부에 투표하라고 독려하며 압력 없음, 요구 없음, 기대 없음의 정치를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제4장, 감정의 정치학, 누구의 고통이 더 중요한가 이 논쟁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중요한 지점은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시오니스트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이 비판받을 때마다 자신들이 역사적 반유대주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그 진보 지식인 역시 이러한 시오니스트들의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집단적 트라우마와 과도한 경계심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장 폭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절규와 고통보다 학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감이 어떻게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가? 이는 가해자의 감정을 피해자의 고통 위에 두는 지독한 가해자 중심적 서사입니다. 유대 민족 우월주의 국가가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고립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의 근원은 바로 그 우월주의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적 연대감, 즉 파시스트적 정치관에서 비롯된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 비평가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학살을 지지하는 당신이 그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론, 가면 뒤의 진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평가의 주장은 매우 직설적이고 불편합니다. 그는 이 모든 논쟁의 끝에 이는 단순한 무지나 오해 혹은 정치적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이것은 특정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더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신념, 즉 민족 우월주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의 확산이 아니라 시오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정체가 폭로되고 그것이 현재 누리고 있는 위태로운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학살자들의 감정을 중심에 놓으려 한다는 것이 비평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평가할 때 그 이름과 명분이 아니라 그 실천과 결과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감정 중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보와 정의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용인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땅에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 시대의 복잡한 이데올로기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민감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직시해야 할 주제, 바로 시오니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비평가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는 여러분께 익숙했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지적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성찰을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을 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시오니즘이란 무엇인가? 비판적 해부. 우리가 시오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국가를 세우려는 민족주의 운동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평가는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 훨씬 더 어둡고 냉정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오니즘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족, 즉 유대인만을 위한 배타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 우월주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국가가 세워지려는 팔레스타인 땅이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만 명의 비유대인,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만의 배타적 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소외시키는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회를 해체하고 원주민들을 충분히 몰아내어 유대인을 다수로 만들어야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오니즘이 인종 청소라는 비극적 결과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고 주장합니다. 의도와 실행 양쪽 모두에서 이는 특정 인종 집단을 제거하려는 교과서적인 인종 청소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다른 민족의 땅에 일본인만의 이상향을 건설하려 했던 것과 그 구조적 유사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타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 위에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발상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폭력과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평가는 이 논리가 소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시오니스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빼앗은 땅의 절반만 차지하고 그곳에서 인종 청소를 자행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인종 청소는 그 행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인종 청소로 규정됩니다. 제2장 나치즘과의 충격적인 비교.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충격적인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특정 민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민족을 제거하거나 노예화하려 했던 사상, 바로 나치즘입니다. 비평가는 매우 도발적으로 시오니즘과 나치즘이 그 핵심 이념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두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발현된 규모와 잔혹성의 정도는 다릅니다. 나치는 광대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전 유럽을 무대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시오니스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며 도덕적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차이 때문에 시오니즘은 나치즘처럼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드러내지 못하고 훨씬 더 신중하고 교묘한 수사와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목표를 추구해왔다는 것이 비평가의 분석입니다. 진보적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치에게는 자신들의 야욕을 포장할 진보적 나치즘 따위는 필요 없었지만 시오니즘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러한 수사학적 전략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조건과 전략이 달랐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파악할 때 그것이 내세우는 아름다운 명분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제3장 진보의 탈을 쓴 위선, 한 지식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비평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한 진보 지식인 유튜버의 최근 발언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유튜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에 너무 많이 공유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 즉 시오니스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평가는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종 우월주의와 인종 청소를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일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일이 아닌가? 그녀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인종 청소를 저지르고 있는가? 그렇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는가?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인종 청소를 낳은 근본 원인인 시오니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선을 넘는 것이며 이는 연대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는 이를 두고 홀로코스트는 반대하지만 나치즘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학살의 결과물에는 반대하지만 그 학살을 낳은 사상과 그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만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대부분의 유대인이 시오니스트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비평가는 이 발언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대부분의 독일인이 나치였다는 말로 나치즘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무엇이 다른가? 특정 민족이 다수결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 예외주의이자 민족 우월주의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행동하지 않는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미국 의회나 정치를 바꾸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일이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이것이 변화를 원치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일축합니다. 압력을 가하고 저항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민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학살을 자행하는 정부에 투표하라고 독려하며 압력 없음, 요구 없음, 기대 없음의 정치를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제4장 감정의 정치학, 누구의 고통이 더 중요한가 이 논쟁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중요한 지점은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시오니스트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이 비판받을 때마다 자신들이 역사적 반유대주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그 진보 지식인 역시 이러한 시오니스트들의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집단적 트라우마와 과도한 경계심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장 폭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절규와 고통보다 학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감이 어떻게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가? 이는 가해자의 감정을 피해자의 고통 위에 두는 지독한 가해자 중심적 서사입니다. 유대 민족 우월주의 국가가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고립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의 근원은 바로 그 우월주의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적 연대감, 즉 파시스트적 정치관에서 비롯된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 비평가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학살을 지지하는 당신이 그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론, 가면 뒤의 진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평가의 주장은 매우 직설적이고 불편합니다. 그는 이 모든 논쟁의 끝에 이는 단순한 무지나 오해 혹은 정치적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이것은 특정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더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신념, 즉 민족 우월주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의 확산이 아니라 시오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정체가 폭로되고 그것이 현재 누리고 있는 위태로운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학살자들의 감정을 중심에 놓으려 한다는 것이 비평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평가할 때 그 이름과 명분이 아니라 그 실천과 결과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감정 중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보와 정의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용인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땅에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 시대의 복잡한 이데올로기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민감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직시해야 할 주제, 바로 시오니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비평가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는 여러분께 익숙했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지적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성찰을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을 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시오니즘이란 무엇인가? 비판적 해부. 우리가 시오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국가를 세우려는 민족주의 운동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평가는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 훨씬 더 어둡고 냉정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오니즘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족, 즉 유대인만을 위한 배타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 우월주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국가가 세워지려는 팔레스타인 땅이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만 명의 비유대인,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만의 배타적 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소외시키는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회를 해체하고 원주민들을 충분히 몰아내어 유대인을 다수로 만들어야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오니즘이 인종 청소라는 비극적 결과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고 주장합니다. 의도와 실행 양쪽 모두에서 이는 특정 인종 집단을 제거하려는 교과서적인 인종 청소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다른 민족의 땅에 일본인만의 이상향을 건설하려 했던 것과 그 구조적 유사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타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 위에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발상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폭력과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평가는 이 논리가 소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시오니스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빼앗은 땅의 절반만 차지하고
그곳에서 인종 청소를 자행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인종 청소는 그 행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인종 청소로 규정됩니다. 제2장 나치즘과의 충격적인 비교.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충격적인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특정 민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민족을 제거하거나 노예화하려 했던 사상, 바로 나치즘입니다. 비평가는 매우 도발적으로 시오니즘과 나치즘이 그 핵심 이념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두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발현된 규모와 잔혹성의 정도는 다릅니다. 나치는 광대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전 유럽을 무대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시오니스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며 도덕적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차이 때문에 시오니즘은 나치즘처럼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드러내지 못하고 훨씬 더 신중하고 교묘한 수사와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목표를 추구해왔다는 것이 비평가의 분석입니다. 진보적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치에게는 자신들의 야욕을 포장할 진보적 나치즘 따위는 필요 없었지만 시오니즘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러한 수사학적 전략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조건과 전략이 달랐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파악할 때 그것이 내세우는 아름다운 명분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제3장 진보의 탈을 쓴 위선. 한 지식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비평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한 진보 지식인 유튜버의 최근 발언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유튜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에 너무 많이 공유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 즉 시오니스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평가는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종 우월주의와 인종 청소를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일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일이 아닌가? 그녀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인종 청소를 저지르고 있는가? 그렇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는가?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인종 청소를 낳은 근본 원인인 시오니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선을 넘는 것이며 이는 연대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는 이를 두고 홀로코스트는 반대하지만 나치즘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학살의 결과물에는 반대하지만 그 학살을 낳은 사상과 그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만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대부분의 유대인이 시오니스트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비평가는 이 발언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대부분의 독일인이 나치였다는 말로 나치즘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무엇이 다른가? 특정 민족이 다수결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 예외주의이자 민족 우월주의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행동하지 않는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미국 의회나 정치를 바꾸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일이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이것이 변화를 원치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일축합니다. 압력을 가하고 저항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민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학살을 자행하는 정부에 투표하라고 독려하며 압력 없음, 요구 없음, 기대 없음의 정치를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제4장 감정의 정치학, 누구의 고통이 더 중요한가 이 논쟁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중요한 지점은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시오니스트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이 비판받을 때마다 자신들이 역사적 반유대주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그 진보 지식인 역시 이러한 시오니스트들의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집단적 트라우마와 과도한 경계심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장 폭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절규와 고통보다 학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감이 어떻게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가? 이는 가해자의 감정을 피해자의 고통 위에 두는 지독한 가해자 중심적 서사입니다. 유대 민족 우월주의 국가가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고립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의 근원은 바로 그 우월주의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적 연대감, 즉 파시스트적 정치관에서 비롯된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 비평가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학살을 지지하는 당신이 그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론, 가면 뒤의 진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평가의 주장은 매우 직설적이고 불편합니다. 그는 이 모든 논쟁의 끝에 이는 단순한 무지나 오해 혹은 정치적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이것은 특정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더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신념, 즉 민족 우월주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의 확산이 아니라 시오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정체가 폭로되고 그것이 현재 누리고 있는 위태로운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학살자들의 감정을 중심에 놓으려 한다는 것이 비평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평가할 때 그 이름과 명분이 아니라 그 실천과 결과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감정 중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보와 정의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용인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땅에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우리 시대의 복잡한 이데올로기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민감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직시해야 할 주제, 바로 시오니즘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비평가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이는 여러분께 익숙했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지적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깊이 있는 성찰을 함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하나가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을 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시오니즘이란 무엇인가? 비판적 해부. 우리가 시오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국가를 세우려는 민족주의 운동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평가는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 훨씬 더 어둡고 냉정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시오니즘은 본질적으로 특정 민족, 즉 유대인만을 위한 배타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 우월주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국가가 세워지려는 팔레스타인 땅이 결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만 명의 비유대인,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만의 배타적 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소외시키는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사회를 해체하고 원주민들을 충분히 몰아내어 유대인을 다수로 만들어야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오니즘이 인종 청소라는 비극적 결과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고 주장합니다. 의도와 실행 양쪽 모두에서 이는 특정 인종 집단을 제거하려는 교과서적인 인종 청소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다른 민족의 땅에 일본인만의 이상향을 건설하려 했던 것과 그 구조적 유사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타인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 위에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발상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폭력과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비평가는 이 논리가 소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시오니스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빼앗은 땅의 절반만 차지하고 그곳에서 인종 청소를 자행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인종 청소는 그 행위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인종 청소로 규정됩니다. 제2장 나치즘과의 충격적인 비교 아마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충격적인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특정 민족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민족을 제거하거나 노예화하려 했던 사상, 바로 나치즘입니다. 비평가는 매우 도발적으로 시오니즘과 나치즘이 그 핵심 이념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두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발현된 규모와 잔혹성의 정도는 다릅니다. 나치는 광대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전 유럽을 무대로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시오니스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국제사회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며 도덕적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차이 때문에 시오니즘은 나치즘처럼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드러내지 못하고 훨씬 더 신중하고 교묘한 수사와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목표를 추구해왔다는 것이 비평가의 분석입니다. 진보적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치에게는 자신들의 야욕을 포장할 진보적 나치즘 따위는 필요 없었지만 시오니즘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러한 수사학적 전략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조건과 전략이 달랐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데올로기의 본질을 파악할 때 그것이 내세우는 아름다운 명분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제3장 진보의 탈을 쓴 위선, 한 지식인의 발언을 중심으로 비평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한 진보 지식인 유튜버의 최근 발언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유튜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에 너무 많이 공유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 즉 시오니스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평가는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종 우월주의와 인종 청소를 목표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일 수 있는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일이 아닌가? 그녀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인종 청소를 저지르고 있는가? 그렇다. 나는 그것에 반대하는가? 그렇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인종 청소를 낳은 근본 원인인 시오니즘 자체에 대한 반대는 선을 넘는 것이며 이는 연대를 축소시킨다고 주장합니다. 비평가는 이를 두고 홀로코스트는 반대하지만 나치즘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합니다. 학살의 결과물에는 반대하지만 그 학살을 낳은 사상과 그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만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대부분의 유대인이 시오니스트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비평가는 이 발언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대부분의 독일인이 나치였다는 말로 나치즘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무엇이 다른가? 특정 민족이 다수결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 예외주의이자 민족 우월주의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행동하지 않는 자신의 무력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미국 의회나 정치를 바꾸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일이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이것이 변화를 원치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일축합니다. 압력을 가하고 저항하고 그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민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히려 학살을 자행하는 정부에 투표하라고 독려하며 압력 없음, 요구 없음, 기대 없음의 정치를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제4장, 감정의 정치학, 누구의 고통이 더 중요한가 이 논쟁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중요한 지점은 바로 감정의 문제입니다. 시오니스트들은 이스라엘의 만행이 비판받을 때마다 자신들이 역사적 반유대주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그 진보 지식인 역시 이러한 시오니스트들의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집단적 트라우마와 과도한 경계심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평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장 폭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절규와 고통보다 학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감이 어떻게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가? 이는 가해자의 감정을 피해자의 고통 위에 두는 지독한 가해자 중심적 서사입니다. 유대 민족 우월주의 국가가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고립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의 근원은 바로 그 우월주의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인종적 연대감, 즉 파시스트적 정치관에서 비롯된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 비평가의 냉정한 진단입니다. 학살을 지지하는 당신이 그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론, 가면 뒤의 진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평가의 주장은 매우 직설적이고 불편합니다. 그는 이 모든 논쟁의 끝에 이는 단순한 무지나 오해 혹은 정치적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이것은 특정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며 더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신념, 즉 민족 우월주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의 확산이 아니라 시오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정체가 폭로되고 그것이 현재 누리고 있는 위태로운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줄이고 학살자들의 감정을 중심에 놓으려 한다는 것이 비평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평가할 때 그 이름과 명분이 아니라 그 실천과 결과를 보고 있는가? 우리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의 감정 중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보와 정의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차별이 용인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